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근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정말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간의 2+2 회담,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집요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대화가 한미 간의 의견이 크게 노출된 적이 있었고요. 잇따라 열렸던 그 이후에 곧바로 열렸던 미중 간의 앵커리지 2+2 회담에서는 이견이 크게 노출된 나머지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예정되었던 만찬까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분위기가 격양되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미중 간에 분위기가 격양되어서 예정된 만찬도 못할 정도의 그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그 정도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미중 전략 대화에서 중국 측이 중국의 대국 굴기보다는 도강 양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열린 중국의 양회에서 중국은 확실하게 대국 굴기를 얘기했습니다. 대국 굴기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2025년, 28년경이면은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분위기를 한껏 고무시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은 양회에서 심지어는 투기디데스 함정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세계 패권 국가의 교체기에 일어나는 그런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패권 국가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넘어가는 교체기에 일어나는 마찰,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전쟁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투기디데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 투기디데스 함정은 과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패권 국가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있었던 전쟁을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선 그리스 역사학자 투디데스에서 나온 것인데 그 투디데스는 그 역사서를 쓰면서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항상 기존의 패권 국가와 맞서는 새로운 패권 국가가 나올 때는 잘못하면은 서로 타협을 하고 잘못하면은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열렸던 양회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정치 협상회의와 그다음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같이 하는 걸 양회라고 하는데 그 양회는 보통 한 일주일 열립니다. 그때 그런 얘기까지 투기돼서 함정까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미국을 따라잡을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제패할, 적어도 아시아 지역을 제패할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후에 나오는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화들이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열렸던 한중일 안보실장 회의 이가 열리는 날 동시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우리 외교장관 정의용 외교장관을 중국 셔먼이라고 하는 셔먼이 바로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 중에 하나인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셔먼으로 불러서 한중 외교회담을 하면서 또 중국의 견해를 또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면서 한미일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날 한쪽에서는 한중 외교회담을 열면서 한중 간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4월 12일은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지금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안보, 외교,
경제 면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반도체는 바로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상의 중요한 물자로 간주하고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한국은 그 반도체 중에 상당히 지금 현재 D램에서는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협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 문제를 제가 이제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런 얘기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냉전 체제, 신냉전, 심지어는 냉전 2.0 시대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가 여기서 특히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외교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안보, 외교, 경제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중 쟁패, 신냉전에 몰리고 있는 한반도, 새우등 되고 있는 대한민국. 잘못하면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 2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에서는 국가안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미일 회담 양자회담 열리고 또 한일 회담이 열리고 나서 또 한미일 회담이 같이 열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왔고, 한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 장관 회담 4월 3일 날, 그러니까 4월 2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중국의 셔먼,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셔먼에서 정의용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이 열렸는데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협력한다는 얘기가 열렸고 뭐 등등 그 외에 많이 열렸습니다만 약간의 한국이 발표한 그 성명과 중국이 발표한 성명과 내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살펴보면은 한국의 안보실장 서훈 실장은 미북 협상을 조기에 재개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조기에 재개한다고 재개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카드죠.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미북 조기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그런 얘기인데 백악관은 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들면서 유엔 북한의 제재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서훈 실장이 얘기한 것과 백악관이 얘기한 것은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관해서 의견 차를 아마 논의 중에서 의견 차이를 노정한 것 같은데 각각 유리한 얘기를 지금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경우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면 공동성명에서 이제 공동으로 서로 수용한 것만 발표하겠지만은 각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서울은 미북 협상 조기 재개를 논의했다. 뭐 백악관은 북 제재를 강조했다. 그런 그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성명에는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는 대북 대화에 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05분 동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미국은 북과의 대화보다는 제재 무게를 두고 국제사회는 안보리 캐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샤먼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고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재 완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반도체나 5G 같은 그야말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 측 설명에서는 시진핑의 방한 얘기가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국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의용 장관은 시진핑 방한을 얘기했는데 중국 발표는 시진핑 방한이 빠진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동상이몽이 드러났다. 그런 이제 분석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합의를 본 것은 한중 간에 앞으로 지금 한미 간의 2+2 회담과 같은 한중 간에도 2+2 회담을 재개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하다가 취소된 건데 지금 한미 간의 2+2 회담에 그야말로 대응해서 중국도 한중 간에도 2+2 회담을 하자 그렇게 그 재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한중회담 하루 앞두고 미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 논의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고요.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은 북미 협상 재개를 한국은 확인했다. 꼭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중국 간에 서로 동상이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이몽 이해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서 북미 협상을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미 협상은 과거 트럼프식 북미 협상은 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가 이번에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강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완화해 줄 것을 미국을 설득해 달라.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 한중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요 내용들이 다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반도체 기술 공급망 등 반도체 기술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 5G, 인공지능 데이터 같은 에너지 같은 그런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안보, 외교,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얽혀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쟁패를 벌이고 있으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쭉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예컨대 중국은 한국에서 요구했던 한한령 이게 사드 배치 때문에 생긴 적용했던 한한령을 해제를 요구했는데 중국은 왕국에게 소통하자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데 비해서 중국의 CPTPP 가입을 오히려 얘기하고 한국 발표 없는 내용을 오히려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CPTPP는 일본 주도로 지금 되고 있고 미국이 가입하려고 있고 한국도 가입하지 않고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가입하려면 일본과 상당히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 한국이 가입할 때 일본이 선뜻 허용해 줄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중국의 가입을 한국이 지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국 발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실 지금 이게 회담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지금 상당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시진핑의 조기 방한 얘기까지 나왔지만 중국 발표 내용에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 한중 간의 발표 내용에 2+2 회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한미 간의 2+2 회담을 흔드는 그런 중국의 전략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4월 12일에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주제로 안보 긴급대책 반도체 쇼트지 긴급대책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초대를 받고 있고 중국은 곧바로 한국은 중국과 반도체 파트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중국 자체의 기술은 아직까지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펜텍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것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입니다. 시안은 시진핑의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양대 시장인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세웠고요. 미국에도 텍사스 오스틴에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한국을 반도체 파트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반도체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한국과 경제 동맹을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중 기술 포위망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각적인데요. 한국이 중국 눈치 보면은 외톨이가 돼서 사실상 여기에 빠지면 한국도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쿼드가 있고 쿼드는 이제 그 4개국 안보 대화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하는데 쿼드가 있는데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10이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10개국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G7에다가 플러스해서 호주와 인도와 한국을 추가해서 D10이라는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보유하는 국가로 이제 G7 플러스 호주, 인도,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5G 클린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 때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건데 중국의 통신기업 특히 이제 그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인데 5G 클린 네트워크라고 그랬어. 그런데 사실 여기 한국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통신업체 중에서 KT, SKT, LGU 플러스가 있는데 LGU 플러스에서 화웨이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클린 네트워크라는 것은 5G가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죠. 초고속 통신망. 지금 전 세계가 그러면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다 통신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5G 통신망, 5세대 통신망이라고 그러죠. 5G 통신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화웨이 칩이라고 해가지고 스파이 칩이라고 그래서 외국의 정보를 해킹해가는 그런 좁쌀 만한 스파이 칩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5G 클린 네트워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회장의 딸인 화웨이의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할 정도로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걸 갖다 통신장비에 스파이 칩을 내장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해킹해 가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체포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또 그 5G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만 한국은 KT나 SKT는 이제 화웨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LU 플러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T12라고 그래서 테크노 데모크라시 1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강국인 민주주의 국가 12개국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G7에서 이태리를 뺀 G6와 그다음에 인도, 호주, 한국,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6개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기술 강국인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T12는 기술
강국 민주주의 국가들 그런 12개국을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사실은 이 모임은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채택이 된 건 아니고요. 미국의 그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료 출신인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 안보센터 소장이 제안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반도체 선진국들 모임인데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반도체 선진국들 모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모임들에 쿼드 플러스 D10, 5G 클린 네트워크, T12 이런 모임에서 한국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만약에 정말 친중 국가로 간다면, 친중 종북 국가로 간다면은 뭐 그건 문제가 다르죠. 이거는 다분히 코드 디테일, D10, 5G 클린 네트워크, T12 이런 것들은 중국을 포위하는 반도체 강국들, 기술 강국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탈한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강국의 국가 그룹에 우리가 포함이 되려면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을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약한 고리입니다. 지금 미중 간에 쟁취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약한 중간자적인 그런 고리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안보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를 여는 날 바로 한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안보는 물론이지만은 경제 면에서도 한중 간은 경제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G나 반도체 연대에 대해서 미중 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핵부터 안보부터 5G 반도체까지 미중이 서로 내 편에 서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특히 이제 4월 12일 날 백악관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도 시장을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미국도 큰 시장이고 미국도 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현재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혀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번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그 IT 서밋이라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세계 IT 기업들의 정상회담이죠. IT 서밋을 개최했는데 대통령 주재를 했는데 트럼프 주재를 했는데 그때 전부 미국 기업이고 외국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도 구속되어 있느라고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열리는 반도체 회의에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가기가 힘들어졌고 누가 참여해서 또 삼성전자 미중 간에 이런 그 서로 내 편에 서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반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반도체 직격탄이 될 미중 간 충돌에서 문정부는 양다리 외교를 시정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것처럼 중국과의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 관계에서는 안보 문제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외면할 수 없다. 전통적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안미 경중이라고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환상은 좀 벗어나서 중국과는 그냥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안미 경중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도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을 1962년인가 61년에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과 그런 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과 동맹 회담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또 지금까지 또 사실은 그런 지렛대, 그런 힘을 배경으로 우리가 성장해 왔죠. 최근에 뭐 국립외교원장이 무슨 뭐 한미 동맹은 뭐 그냥 우리가 뭐 중독돼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중 외교회담이 지금 내용이나 시점이 적절했느냐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한중뿐이 아니고 유럽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아까 앞서 본 것처럼 D10이라고 했지만은 미국이 인권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권 동맹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다. 신냉전 시대에서는 문정부의 평화 플랜이 설 자리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인민대학의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시진핑 방안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다가 또 코로나 변수도 있고, 또 양국 간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비호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가 시진핑이 방한할 정도로 호전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마저도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쿼드는 중국에 대해서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지만은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결심은 확고한 편이다, 이런 중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특히 이제 북핵 문제를 가운데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학자들과 만나서 대화해본, 제가 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중국에 있는 교수들과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눈 편이었는데,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 그냥 우리가 한국의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합니다. 대부분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거의 김일성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난 몇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한 아주 친북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지렛대에서 북한과 중국을 이겨내는 그런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그 한미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한미 관계의 또 작은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한일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냉전이 부활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얄타 체제다, 미중사에서 머무를 제3비대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법을 잘 찾아야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유럽, 그다음에 북중로 이렇게 해서 심지어 또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북중로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세력 간의 그 대결, 그야말로 지금 현재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서막이 지난 번 미국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의 난타전이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고, 정말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어두운 먹구름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지금 바로 목전까지 밀려왔습니다. 밀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우리가 자세를 확고하게 해야지 눈치 보기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 회담이 12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러시아까지 또 여기에 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틈새를 노리는 북중로, 대한민국의 구한말 데자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구한말에도 뭐 청일, 노일 간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쏠리고 하다 결국은 힘이 강한 일본에 먹히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을 약한 고리로 중국이 잡고, 이게 중국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추진했던 1대1로라는 게 있었어요. 1대1. 1대1 중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 주변 국가들은 이제 1대 하면 이제 그 해상으로 1대고, 일로 하면 이제 북쪽으로 대륙으로 해서 일로 해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강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대1로 하는데, 그 1대1로를 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같은 투자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AIIB로 해가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많은 나라가 좀 참여했지만 아직도 일본과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동아시아 중화권 국가들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비중화권 국가라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뭐 보충제식을 준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한다 이래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 아마 제 기억으로 4번째인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참여하고 보충조직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그냥 보충제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한국은 거의 뭐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중국으로부터 굉장한 업수위 예금을 받았죠. 많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10번 정도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국빈 식사는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혼밥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자, 이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한마디로 그냥 중국이 필요할 때는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임새가 끝나고 나면 뭐 그냥 빈방의 한 국가로만 어,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AIB 거의 비슷하게 한국 지금 미중 간의 그 대결 구도 가운데서 한국을 지금 뭐 외교장관이 한국의 외교 장관을 불러가지고, 또 부른다고 해서 금방 갈 건 또 뭡니까? 가가지고는 뭐 한국이 무슨 뭐 우리 동맹이다 어쩌다 뭐 파트너다 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AIB 할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러다가는 미국으로부터도 우리가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도 빠지고, 중국으로부터도 업수임을 당하는 그런 고립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북한만 쳐다보고 지금 거의 우리는 지금 북바라기에 매몰된, 북한이 그냥 계속 온갖 그냥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또 뭐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인 공무원을 뭐 바다에서 정말 납치해서 사살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그냥 발사체라고 하고 뭐 등등, 그런 북한만 쳐다보는 그런데 매몰된 외교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외교로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좀 심하게는 지난 4년에 안보 직무유기는 거의 매국순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의 대응을 위한 코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가입을 거절하면은 한국 민주국가에 스스로 고립이 자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미 갱중식 줄타기 외교는 이제 접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쿼드라든지 미국이 주도하는 뭐 T12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가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앞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중요한 것이 제가 한 번 더 보면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재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쿼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쿼드 플러스에서 한국을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D10 그래서 민주주의 10개국에 기존의 G7의 호주, 인도, 한국이 포함되어 D10이 되고, 그다음에 5G 클린 네트워크, 화웨이에 스파이 칩을 심고 있는 화웨이의 장비는 통신 장비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5G 클린 네트워크, 그다음에 T12 그래서 기술 강국,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반도체 강국인 국가들. 그래서 G7에서 이태리는 빼고 G6와 그다음에 인도, 호주, 한국,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12인데요. T12.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조중 간의 우호 협약이 체결돼 있고 중국이 북중러가 결속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외교안보 정책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중을 넘는 초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의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말라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중을 넘는 초월 외교, 과연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최근에 이런 속에서 이제 문정인으로부터 공부를 했던 국립외교원장이 한미동맹은 우리가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과거 70년 동안 동맹이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맹이 되리란 법은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존립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공무원이, 대변인시대 공무원이 한국은 속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지 그것조차 잘 궁금하지만은, 정말 옛날로 치면 한국은 속국이고 중국은 대국인데 속국이 식품 안전 인정을 받으라고 하면은 저게 이제 김치 문제인데요. 중국 식품 안전 인정을 받으라고 하면 대국이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본인 말을 보도하지 말아달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저자세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한국은 세계 10을 노리고 있는, G10을 노리고 있는 국가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과거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높은 산 보내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방중을 앞두고 느닷없이 산부를 중국에 군사 주권까지 양보하고 했지만은 결과로 돌아온 것은 푸대접, 방중 10끼 식사 중에서 2끼만 중국 측으로부터 대접받는, 나머지는 대통령이 혼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푸대접으로 온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어이가 없는 보도가 하나 나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중국 포탈 바이두에 검색을 하면, 김정은을 검색하면 중국 조선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북한을 검색해도 민족 항목에 조선족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보면은 지금 신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티베트, 그 다음에 미얀마 문제, 대만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언제나 영토 자유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동북공정 문제죠. 정말 제가 이 보도를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냥 같이 소개를 드리겠다 생각했는데, 중국의 최대 포털이 바이두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같은 거죠. 거기에 김정은을 검색하면 중국 조선족으로 나온다니까, 정말. 그리고 북한은 조선족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겨우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번영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 간에, 또 한중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또 한미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